예, 계속하겠습니다. 실전 200조 149페이지 47번 문제 보면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문제인데, 어제 이론 정리를 다 했으니까 그 거시경제 정책의 과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리다. 몇 줄? 실업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시경제 목표인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상충관계다. 몇 줄?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고, 반대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실업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는 이런 상충관계가 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상충관계 밑줄 긋고, 두 번째 총수요 총공급 곡선, 이 두 가지 관계, 그러니까 실업과 인플레이션 상충관계는 필립스 곡선 써놓고, 필립스 곡선, 그리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다음 설문에 답해라,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밑줄. 누구의 주장이에요?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이고, 이거를 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분성,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실물 변수는 실물 시장에서, 명목 변수는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게 고전적 이분성입니다. 화폐의 중립성, 이건 뭐예요? 화폐의 일회적 변화가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화폐의 중립성이죠. 이 두 가지를 그래프에 적절히 반영해서 설명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는 원유가 상승, 밑줄 긋고 총 공급 충격이죠. 유가 상승을 어제 자세히 몇 번 여러 문제를 가지고 봤어요. 유가 상승, 총 공급에 불리한 충격이다. 영어로는 supply shock인데 adverse supply shock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정책 담당자들은 보통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이용해서 밑줄, 재정금융정책 밑줄 긋고 총수요 관리 정책입니다.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합해서 총칭해서 총수요 관리 정책. 총공급 충격을 상쇄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이와 같이 총공급 이동에 대한 총수요 관리 정책이 거기 물가에다 몇 줄, 산출량에다 몇 줄 미치는 영향을, 효과를 설명해 봐라. 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정책, 억제정책을 쓰라는 거죠. 어제 자세히 봤습니다. 수용, 억제정책. 세 번째, 합리적 기대 모형은 밑줄 그으세요. 합리적 기대 모형은 어떤 모형을 합리적 기대 모형이라고 그래? 합리적 기대를 도입한 모형. 누구의? 새 고전학파, 새 케인즈학파. 새 고전학파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새 고전이든 새 케인즈든 합리적 기대를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대를 도입한 모형은 물가 상승에 대한 경제 안정화 정책일지라도,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문제 3번 설문을 다 틀렸는데, 물가 상승에 대한 경제 안정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가를 희생하고서라도 경제, 고용, 경기 다 같은 말입니다. 경제 안정화, 경기 안정화, 고용 안정화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물가를 희생하고서 경제 안정화, 실업 안정화, 고용 안정화를 추구하는 정책일지라도 금융당국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 기대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봐라. 자, 첫 번째 앞에서 잠깐 확인해 봅시다. 고전적 이분성과 화폐적 중립성, 그 설문 예시답안 넘어가 보세요. 고전적 이분성, 화폐 중립성 체크하시고, 고전적 이분성은 실질과 명목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화폐 중립. 그리고 화폐 수량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텐데, 화폐 수량설이 세 개를 설명하는 이론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물가 이론. 두 번째 화폐 수요 이론. 세 번째 총수요 이론. 이 세 가지를 화폐 수량설로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이 1번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기 고전적인 이분성, 화폐 중립성,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폐 수량설 쓰고, 화폐 수량설이 뭐지? MV = PY인데,
밀턴 프리드만이 이거 가지고 얘가 일정하고 단기적으로 지불 습관, 거래 제도 일정하니까 여기 완전고용 수준이니까 통화량이 변화는 전부 다 물가로 간다 그래서 인플레의 원인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Inflation is 언제 어디서나 always everywhere monetary phenomenon이다. 그래서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랬고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물가 이론으로도 받고 두 번째 화폐 수요 이론으로도 받고 화폐 수요는 이렇게 썼어요. M equal V분의 1 PY 그래서 화폐 수요 이론으로도 받고 세 번째 총 수요 이론을 받고 뭘로 정리하면 여기는 요 M으로 정리했어요. 요 M으로 정리해서 화폐 수요 이론을 받고 또 뭘로 정리하면 요 Y로 정리하면요. Y로 정리하면 Y는 P분의 MV 이렇게 돼서 중앙은행이 정하는 통화량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요.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총수요는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총수요는 증가하고 직각쌍곡선이다. 총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이다. 어떤 평면에? 물가와 총수요 평면에.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이것입니다. 물가와 산출량 평면에 총수요곡선이 생겼어요. 직각쌍곡선입니다. 이게 AD 곡선인데 총수요 곡선인데 이 총수요 곡선이 물가 영향을 받는 건 뭐 당연하죠. 역관계니까. 그런데 뭐에 영향을 받아? 이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요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M0일 때 총수요 주어져 있을 때 총공급은 고전학파니까 화폐와 실물이 완전 단절되어 있고 총공급은 수직이죠. AS는 수직이야. 그러면 AD, AS가 맞아떨어지면 균형 물가가 정해지겠지. P0. 그리고 균형 산출량이 정해지겠고 요 A점에서. 자, 여기서 인플레의 원인을 화폐라고 증명만 하면 되겠죠. 응?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그거는 산출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물가만 상승한다. 그래서 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화폐 부문에 있다. 통화량의 증가는 전부 다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못 주고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준다. 이게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이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인플레이션 이론을 설명을 한다. 두 번째는 요거 가지고 지난번에 세이의 법칙을 이걸 가지고 설명했었는데 세이 법칙. 수요를 아무리 변화시켰어도 산출량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공급을 변화시켜야 산출량이 변한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세이의 법칙도 요 그래프를 그렸었어요. 두 번째는요. 어제 강조했던 총공급 충격입니다. 원유가 상승 충격. 이 원유가 상승 충격, 이게 공급에 불리한 충격이다. 총공급 측면에 불리한 충격인데 이거 가격을 변화시키는 충격이니까 총공급에 불리한 가격 충격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프라이스 샥인데 서플라이드 사이드에 어드버스 샥이다. 자, 이게 불리한 충격이 발생하면 전혀 어렵지 않죠. 어제 다 몇 번을 강조해서 했으니까 총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고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 시장 균형이고, 균형 물가, 균형 산출량 이건데, 뭐가 변했을 때, 유가 상승했을 때 AS가 좌측 가고, 유가 상승 AS 왜 좌측 가? 유가가 상승하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 버리고, 노동 수요 곡선 좌측 가고, 고용량이 감소하면서 산출량이 감소하니까 AS가 좌측 간다. 최초의 균형점은 이런 점이고, 새로운 균형점은 B점인데, 물가도 P1으로, 산출량도 Y1으로. 그래서 요거는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 요건 스태그네이션이고, 스태그네이션.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 상황에서는 총 수요를 늘리는 정책으로 일로 보낼 수도 있고, 이거는 뭐죠? 뭐는 회복시킬 수 있지만, 요 산출량은 원래로 회복시킬 수 있지만, 물가가 더욱더 상승하는 부작용을, 그래서 물가 상승을 수용하는 수용정책이라고 교과서에 표현하고 있었죠? 수용정책. 두 번째, 물가가 문제다. 그러면 총 수요를 이렇게 줄여서 이런 점으로 보내면 물가는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경기는 더 둔화 침체가 돼서 실업은 훨씬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이러죠. 그래서 이런 점을 물가를 억제한다 그래서 억제정책이라 그랬죠. 억제정책. 그러면서 이런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는 한 개의 정책을 가지고 물가도 잡고 고용도 문제도 해결하는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경기 안정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목표가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개 수단밖에 없으니까 팀버겐의 법칙상 n-1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고 팀버겐의 법칙 그런 경우를 정책 위반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팔러시 딜레마 상황이라고 그랬고 이런 경우에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미세 조정은 가능하지 않다 그랬고 그래서 정책을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 그 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미세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 물가가 심각한지, 실업이 심각한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150페이지에 거기 보면 그래프 밑줄 쭉 그어놓으세요. 재정통화당국은 공급 측의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거기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한다. 경기 안정, 경제 안정. 이게 지금 계속 여기 2번 설문만 제대로 풀었어도 3번 설문을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그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 경기 안정이 경제 안정이라니까. 경제 안정. 그게 실업 안정이라니까. 고용 안정이라니까요. 그랬을 때 물가 목표인 경우, 그 다음에 경기 안정이 목표인 경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적어도 그래프를 그렇게 그려놨으면 그래프에 설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프에 설명이 이렇게 이 정도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시답안을 볼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잘 보라고요. 몇 번을 고쳐서 만들어 놓은 예시답안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끔 하나씩 있는 그 잡아도 나오는 바퀴벌레 오탈자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큰 틀을 좀 봐. 틀을 자꾸.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합리적 기대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합리적 기대가 뭔지 써야 되겠죠? Rational Expectation. 그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합리적 기대는 적응적 기대와 비교해서 특징들을 몇 가지 더 서술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체계적 예측 오차가
적응적 기대는 있지만 함유적 기대는 없다. 두 번째, 예측 오차는 1회만 발생하고 즉시 수정된다. 그래서 예측 오차는 평균적으로 제로다. 예측 오차는 평균적으로 제로다. 적응적 기대와 함유적 기대의 공통점은 뭔가요? 적응적 기대와 함유적 기대의 공통점은 뭐야? 장기에는 오차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장기에는 오차가 없어. 이게 공통점입니다. 하여튼 함유적 기대 그 수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거기 PT expectation의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그 PT의 동그라미, 요 T기 이게 맞아야 돼. 엉뚱한 사람이 있어. 앞에는 T 플러스 1 하고 그 뒤에 얘는 T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쓴 게 나았겠죠. 틀리게 쓰니까. 그 다음 필립스 곡선을 가지고 물었으니까 그 필립스 곡선 뭐야? 왜 목차가 설문삼이 목차가 2개나 있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 설문삼 이거 좀 지워주세요. 그래프 위에 있는 거. 자기가 잘못 써놓고 뭐 왜 그래? 그런 거죠, 지금. 그런 표정인 거죠, 지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랑 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단기적인 상충 관계 밑줄. 왜 그 문제를 봤더니 문제 다시 한번 봐봐요. 물가 상승에 대한 경제 안정화 정책일지라도 금융당국이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왜 필립스 곡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냐 이 말이지. 그 위에 그랬잖아. 저기 그 전제 실업과 인플레이션 상충 관계 총수요 총공 곡선을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1번, 2번 설문에서 다 썼잖아. 지금 ADAS. 필립스 곡선을 쓴 데가 있나? 없으니까 그거 갖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립스 곡선 3번 문제는 그런 것이죠. 3번 설문은 요 필립스 곡선, 요 필립스 커브 뭐예요? 실업과 인플레의 상승 관계죠. 역의 상충 관계, 역의 상충 관계, 트레이드 오프, 역의 상충 관계. 얘 가지고 방금 함유적 기대가 뭔지 필립스 커브에 대한 기본적인 수식을 쓰면 파이 이퀄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H U 마이너스 UN 이렇게 공급 충격을 쓰려면 공급 충격에 뭐 쓰면 되지. 세타 값이라든가 뭐 개목 값이라든가 아무거나 쓰면 돼요. 파이 U 평면에 파이 중간쯤에 점선을 쭉 하나 끌어내려서요. 요 자연 실업률이다. 우하향하는 이런 필립스 커브가 있다. 그 필립스 커브가 직선인 경우와 곡선인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데 정운찬 선생님 책에만 지금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마이너스 H로 쓴다는 것은 H 값은 0보다 큰 상수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직선으로 나와야 되지. 요 수식은 또 이렇게 써놓고 또 곡선으로 이렇게 쓰는 게 그럴듯하다 이러면서 곡선으로 그린 사람이 있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정확하게 상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H인데 직선으로 써야지. 이런 경우는. 이게 정우찬 선생님 책에는 그래서 플러스 H로 되어 있고 이거 자체가 함수 값이에요. 펑션 이런 거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곡선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선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최초에 경제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율은 파이 제로에서 균형 상태에 있다. 뭐라고? 최초에 어떤 상태에 있어요? 최초의 A점은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 인플레는 파이 제로의 인플레이션율. 이 상태에 있다. 최초에. 그런데 물가 상승에 대한 경제 안정화 정책을 금융당국이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물가가 상승하는 데 대해서 실업을 줄이는 이런 정책을 금융당국이 쓴다. 그래서 최초에 이런 상태에 있는데 금융당국이 통화를 팽창시켜서 예상한 때 써버리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확장 통화 정책을 썼을 때 곡선을 따라서 실제 물가는 올라가지만 파이 1으로
기대치는 어디에? PC 제로, 파이 제로 expectation. 기대는 파이 제로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실업을 낮출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 그게 아니라 단기에만 그렇다요. 단기에만. 응? 단기에만 A점에서 B점으로 왜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실제 물가는 파이 1이지만 기대 물가는 파이 제로 expectation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요 단기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곡선 상의 이동이에요. 곡선 상의 이동이 나타나고 곡선 상의 이동 이것도 뭐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무브먼트 along the curve 필립스 곡선 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A점에 B점으로 가니까 실업을 줄이는 유효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함적 기대 모형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이 정책은 함적 기대라면 예측 오차는 즉시 수정이 되고요. 즉시라는 건 뭐예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나중에 알아차려요? 아니요. 올라가면 바로 알아. 그래서 즉시 오차가 수정이 되고 파이 1인 것을 정확하게 따라잡기 때문에 필립스 곡선 SPC 즉시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상방 이동. 균형이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와 버려? 요 B점에서 그 다음에 균형으로 요 C점으로 돌아와 버려요. 즉시 요게 상방 가면서요. PC1으로 파이 1 expectation 1로 가면서 이런 C점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함적 기대를 하는 민간을 대상으로 깜짝 쇼를 해봐야 효과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지금.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장기에는 이렇게 그 장기라는 게 즉시 수정이 된다. 뭐 첨삭 같은 거 하면은 자꾸 질문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그걸 써야 되냐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48번 문제를 좀 보시면 48번 문제 뭐 다 똑같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총공업 곡선과 필립스 곡선을 연결해서 하나만 분석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상충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은 밑줄. 필립스 곡선은 실물 변수, 생산 고용 뭐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해줘도 되는데 실물 변수, 생산 고용은 실물 변수도 알아두세요. 명목 변수, 물가, 뭐 환율, 명목 임금 이런 것들이 다 명목 변수입니다. 이걸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인식되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의 근거로 자주 사용된다. 다음 각 경우에 생산과 물가 간의 상관관계 밑줄. 생산과 물가 간의 상관관계는 뭐예요? 총공급 곡선이잖아요. AS. 그 다음에 필립스 곡선은 뭐예요? 인플레와 물가와 고용 간의 상관관계죠. 여기 써놔요. 물가와 고용 간의 상관관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술 진보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됐다. 기술 진보는 공급 충격이에요? 수요 충격이에요? 이 기술 진보는 잘 들으세요. 총요소 생산성 증가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요소 생산성 증가라는 것은 노동 생산성의 증가 또는 자본 생산성의 증가예요. 노동 생산성의 증가는 노동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자본 생산성의 증가는 투자에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진보는 원칙적으로는 가장 포괄적으로는 총수요와 총공급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보통은 제가 보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총공급 충격이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원래는
수요 곡선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예시도 한번 다 봐봐요. 수요 곡선 안 움직이잖아? 그래서 공급 충격을 처음에 전제를 이렇게 깔아주면 더 좋기는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총 공급 곡선을 우측 이동시킬까요? 좌측 이동시킬까요? 여러분 한번 앞으로 봐요.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노동 생산성의 증가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노동 생산성 높아지겠죠. 그럼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 가고 고용량이 증가하고 산출량이 증가하니까 AS가 어떻게 돼? 우측 가겠죠. 그것만 알면 돼. AS가 우측 가. 그런데 AS가 우측 간다는 것은 산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용 규모가 늘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예요? 고용 규모가 는 거지. 그렇죠. 방금 얘기했잖아. 노동 수요 곡선 우측 가면서 고용이 늘었으니까 산출량 우측 증가했다고. 그러면 총 공급 곡선이 우측 간다는 것은 고용 규모가 늘었고 실업은 어땠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좌측 가야 되겠지. 동전의 양면이라니까 AS가 우측 가면 필립스는 좌측 간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AS가 우상향한 것도 있고 수직인 경우도 있었잖아. 그리고 필립스 처음 도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상향하는 AS에 대해서는 필립스는 우하향한다 그랬고, 수직의 필립스에 대해서는 수직의 총공급 곡선이 수직의 필립스로 도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 이걸 몰라 여러분 그랬겠지만 그런 게 다 적용이 돼요, 여기에 지금. 자, 보세요. 거기 153페이지 예시답안 좌측단에 보면 기술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 그래서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거기다 밑줄 긋읍시다.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생산성이 향상돼서 그 생산성 향상에다가 밑줄을 긋고 끌어내서 MPL, MPK 둘 다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총 공급 곡선에 집중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노동 생산성의 증가라고 가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푼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다 써줬으면 사실 좋긴 하죠. 그리고 잠재 산출량의 증가에서 이것도 잠재 산출량 상승도 이것도 가정을 해야 됩니다. 기술 진보가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에 따라 또 다른데, 거기 LRAS는 장기고요, SRAS는 쇼틀런 단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우측 간다 이렇게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단 그 일시적인 기술 진보를 가정해서 밑줄. 필립스 곡선의 경우도 SR, LR 모두 좌측 간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 우측 가면 필립스가 좌측 간다는 건 뭐 기본적인 흐름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지. 그 밑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 분석의 첫 번째 총수요 총공급 평면 밑줄 긋고, 두 번째 필립스 곡선. 이 문제 자체에서 지금 이게 배점이 13점인데 그렇게 큰 배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10점이니까 한 페이지 이상은 써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프 두 개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그려야 되고요. 밑에 보니까 LAS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LRAS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뭐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다 겹치고 막 그래가지고 줄인 거야. LAS, 롱런 이거를 LAS를 써도 되고요. LRAS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로에서 원으로 화살표하고 SAS 제로에서 원으로 화살표하고, 단기의 총공급선이 일단 기술 진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면 우측 가요.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가겠죠. 장기에는 더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더 우측 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LAS와 만납니다. 그래서 C점으로 간다 이것이. 이거는 그 중간 그 수평축에 지금 Y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YN, 두 번째 YN 프라임 이렇게 해서 잠재 산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필립스 곡선이요.
첫 번째 A점 한번 찾아봐요. SPC가 SPC1으로 가. 아까 우측 갈 때, 총공구수 우측 갈 때 필립스는 좌측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가 기속적인 기술 진보가. 그래서 장기 필립스와 맞아떨어지는 점 있죠. 처음에 실업률 써놔요. UN. 그 다음에 새로운 실업률 UN 프라임. 자연 실업률 수준이 그렇게 떨어진다. 이게. 왜 잠재 산출량이 올라간다는 건 자연 실업률로 떨어지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만 해석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봐 다시 봐.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산업 간 부문 노동의 이동이 증가했다. 몇 줄?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경제 구조. 이게 경제 구조가 변화한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옷 공장, 석탄 공장 뭐 이런 게 잘 돌아갔단 말이죠. 신발 공장 잘 돌아갔어.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사양산업 되고 지금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됐다. 그러면 이런 경제 구조가 급격하게 노동 집약적인 구조에서 자본 집약적인 구조로 바뀌면서 예전에 옷 공장에서 옷 만들던 애들, 신발 공장에서 신발 만들던 애들 이런 애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 산업에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흡수를 못하면 실업 상태로 남아있겠죠. 이게 구조적 실업이다. 이게 구조적 실업.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나요? 반드시 나타나죠. 이 구조적 실업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적 실업을 자연 실업에 영향을 주는 실업의 종류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옆에다 뭐라고 써놔? 구조 변화, 산업 간의 노동 이동이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 자연 실업률의 증가단 말이죠. 잠재 산출량의 감소란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그 예시답안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뭐 탐색 모형에서 쓰는 실직률, 입직률 뭐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노동시장 가서 하게 될 거고 그 하나 좀 틀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설문위에 산업 간의 노동 이동이 증가하면 거기 마찰적 실업이 증가한다 밑줄 긋고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이런 것들 다 자연 실업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자연 실업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 자연 실업률은 그렇게 생긴 것은 나중에 이제 그 탐색 모형에서 도출을 해야 돼요. 실직률이 는다 밑줄. 방금 경제 구조가 바뀌면 성장 산업으로 흡수가 안 된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래서 SRPC 단기 필립스와 LRPC 장기 필립스 모두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실업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 실업률의 상승에 따라서 밑줄 잠재 산출량은 감소하니까 그 잠재 산출량 감소는 총 공급 곡선 AS를 좌측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거기 다 설명을 했어. 잠재 산출량 감소에 따라 LAS, SAS 다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 밑에 총수요 총공급 평면에 써놔야 되는데 거기 갑자기 뭐 기술 진보 이런 얘기가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거기 총수요 총공급 평면에 써져 있는 그 세 줄 지우면 되겠습니다. 2번에 1번 설문에 있는 게 그대로 와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걸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미 설명은 방금 위에서 다 했어. 총수 총공급.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 총공급 곡선의 좌측. 그렇죠? 필립스의 우측. 되시죠? 원유 원자재 가격 상승. 총공급 곡선의 좌측. 필립스의 우측. 이게 일시적인 충격일 때. 근데 영구적이면 어때? 영구적이면 여기 지속적으로 좌측 가버리고 지속적으로 좌측 가버리고 LAS도 좌측 가버리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하고 풀어놨어요. 거기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충격이다. 몇 줄? 그 가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54페이지.
일시적인 가격 충격이다. 따라서 자연 생산량이, 자연 산출량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총 공급 곡선은 움직이지 않고 그 밑에 그래프를 봤더니 A점에서 B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자연 산출량 수준이 안 변하면 항상 경제는 자연 산출량 수로 돌아옵니다. 거의 필립스가 우측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항상 공급 곡선과 필립스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공급 충격에 의해서 공급 곡선과 필립스 커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그렇게 써놔요.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다. 그 위에다가 만약 지속적인 공급 충격으로 파악을 하면 SRAS 뿐만 아니라 LRAS 장기 총공급 곡선 LRAS 도 좌측 이동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둔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경기 침체 그 수준 자체가 잠재 산출량이에요. 잠재 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여기 보통 이 분석에서는 보통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원유가 상승이 일시적인 경우와 지속적인 경우를 분석하라 그러면 반드시 방금 후자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인 충격이니까 갔다가 와버리는 거지. 영구적인 충격이면 안 온다 이것입니다. 원래로 안 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넘어가서요. 물가 연동 모형이라는 것이 이제 필립스 곡선에서 또 나오는데 158페이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가 연동 계약하에서 필립스 곡선 이런 걸 문제를 좀 봐봐야지 나중에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다음번에 이해할 수 있지. 필립스 곡선이 거기 밑줄 그으세요. 파이 이퀄 파이 t-1 거기 밑줄 긋고 끌어내. 원래는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 파이 익스펙테이션 없나? 여기 있죠. 필립스 곡선이 파이 이퀄 파이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 필립스 곡선은. 기대 부가 참 필립스 곡선은.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파이 t-1. 그러니까 전기 물가가 T기 물가의 기대치라는 거죠. 이런 기대를 무슨 기대라고 그래? 정태적 기대. 그래서 거기 써놔요. 파이 t-1 끌어내고 거기다 정태적 기대. (3이) 나와 있고 0.06이 뭐예요?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T기의 실업률이 나와 있고. 자, 그러면 파이 U 평면에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3인 우하향하는 필립스 커브죠? 그렇죠. 네. T-1기의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과 같다. 밑줄 긋고 U T-1 실업률이 뭐라고? UN. 자연 실업률이 몇 퍼센트야 지금? 방금 얘기했죠? 0.066%. 물가 상승률은 0%다. T기에 T-1기에 T기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자. 일단 정부는 실업률을 5%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밑줄 긋고 목표 실업률이 몇 퍼센트? 5%. 목표 실업률이 5%입니다. 두 번째, 모든 노동자들의 절반이 물가에 연동한 임금 계약을 한다. 절반만 물가 연동 계약을 한다. 절반은 옛날대로 하고, 절반은 정태적 기대를 하고, 절반은 완전 예견을 하고. 이거죠? 물가 연동한다니까 화폐 환상이 사라진다 그랬잖아. 물가 연동하면.
새로운 필립스 곡선은 식을 구해라. 자, 밑에 분석의 기초를 좀 보세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완전한 물가 연동 계약 밑줄. 물가 연동 계약에서는 물가가 즉시 어디에 반영된다고? 물가가 변하면 명목 임금에 반영된다 그랬어요. 밑줄 인플레이션이 즉각 명목 임금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화폐 환상이 완전히 사라진다 써놓고 인플레이션을 항상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에요. 화폐 환상이 완전히 사라진다. 물가 연동 계약에서는. 주어진 상황은 노동자 절반이 옛날대로 예측하고 절반은 완전 예견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반은 기존의 방식 밑줄 보세요. 파이 T expectation이 파이 T-1 전기 물가대로 다음 기도 그대로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절반은 또 절반은 파이 T expectation은 파이 T 금기 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인플레이션 기대는 절반은 파이 T-1 절반은 파이 T 평균으로 나누면 2분의 파이 T-1 플러스 파이 T죠. 거기다 밑줄 긋고 파이 T expectation 써놔. 그러면 원래의 필립스에다가 파이 T-1 대신에 이제 뭘 넣어야 되겠어요? 여기 파이 T-1 대신에 뭘 넣어야 돼? 최초의 필립스 커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이 이퀄 파이 여기가 t기고 t-1기고 원래는 필립스 커브라는 것은 파이 이퀄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h u 마이너스 u n r 혹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지금 필립스 커브를 바꿔놨어 지금. 그러니까 얘 대신에 지금 얘 쓴 거야.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h인데 플러스 3이라고 돼 있네. 플러스 3. 뭘 바꿨기 때문에? 요 괄호 안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괄호 안을 어떻게 뒤집어 놨어? 요 un이 지금 0.06으로 자연 실험률을 0.06으로 요 뒤에 있는 걸 앞으로 갖다 놨잖아. 그러니까 요 괄호 안을 마이너스로 바꿨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될 건지. 여기가 ut 이렇게 돼 있죠, 지금. t기의 실험률을 이렇게. 이렇게 최초의 필립스를 갖다 놨어 지금. 그런데 이 새로운 필립스는 어떻게 생겼냐 이 말이죠. 새로운 필립스는 파이 t는 파이 t expectation t기의 물가 예측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요게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3 0.06 자연 실험률 실제 실험률 요게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파이 t expectation t기 물가 예측을 예전에는 전부 다 정태적 기대를 했는데 여기 정태적 기대를 했는데 이제 절반은 정태 기대하고 일부는 완전 예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더니 평균적으로 일부는 뭐 하고 파이 t-1이라고 하고 일부는 뭐 하고 파이 t라고 하고 정확하게 예측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대신에 요거 대신에 요것만 집어넣어 버리면 새로운 필립스가 바로 나와 버리는 거죠. 집어넣으면 파이 t는 여기가 2분의 파이 t-1 플러스 파이 t 여기가 플러스 3 0.06 마이너스 ut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넘어가면요 2파이 t 여기 파이 t 하나 넘어오면 파이 t 그렇죠? 그래서 파이 t는 파이 t-1이고 여기 2를 좌우변에 다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곱해야 되지. 플러스 6 0.06 마이너스 ut 이렇게 되겠죠. 이게 새로운 필립스야. 그냥 구한 거죠. 새 필립스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T기와 T 플러스 1, T 플러스 2의 물가 상승률을 구해라. 물가 상승률을 구해라. 필립스 커브를 한번 구해보면 2번에 거기 좀 보세요. 일일이 도표 그리기 힘드니까. 그 표에 위에 요 새로운 필립스를 지금 갖다 놨습니다. 거기 보세요. 파이 t는 파이 t 마이너스 우측 단위입니다. 도표 위에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은 왜 갑자기 마이너스 6이야? 요걸 뒤집어 놨어요. 요걸 뒤집어 놨어요. 요거 뒤집어 놓든 뭐 안 뒤집어 놓든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ut 마이너스 0.06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안을 뒤집어 놨어. 그래도 그대로 써도 되고. 자, 그래서 0.06은 자연 실험률이죠? 그렇죠? UN 써놓고 제일 우측 단의 그 도표에 T-1기부터 지금 T 플러스 2기까지 지금 물가와 실험률을 쭉 정리한 건데요. 거기 제일 우측 단에 6% 동그라미하고 전체를 6% 이게 뭐예요? 자연 실험률입니다. 0.06 이게 자연 실험률. 그 다음에 최초의 6%의 동그라미 그 두 번째 단에 T-1의 실험률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5%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목표. 정부가 전기는 6% 내는데 이제 5%로 실험률을 낮추기로 했어. 그랬죠? 목표로 한 실험률이 5%예요. 그 다음에 T-1기에 아까 실험률이 6%를 줬기 때문에 거기 UT 여기다가 6% 지만 여기 0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파이 t와 파이 t-1이 같은 거죠. 그리고 전기 인플레이율이 몇 퍼센트를 줬어? 0%니까 요 00이지. 거기 0%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쵸? 그 다음에 그 전기의 T-1기의 첫 번째 0%를 그 아래 0% 이렇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보기가 더 어렵네. 파이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여기가 0.06 마이너스 ut 뭐 이렇게 요걸 뒤집어 0.06을 뒤집어놔서 반대로 ut 마이너스 0.06 이렇게 돼. 요거를 t 마이너스 1기 t기 t 플러스 1기 쭉 정리를 지금 한 거란 얘기예요. 정리를 한 건데 여기가 t 마이너스 1기부터 t기 t 플러스 1기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여기가 계속 6%지 자연 실험률 수준이니까 이게 6% 쭉 6%. 그리고 처음에 요 실험률이 자연 실험률과 같다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줬잖아요. 6%.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5%로 목표를 정했어. 5%쭉 나오겠죠. 5%. 응? 여기 6%니까 여기가 파이 t t 마이너스 1. 요 expectation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h u 마이너스 un 뭐 이런 식의 원래 필립스였는데 얘하고 얘가 같이 6%면 당연히 얘하고 얘가 같을 텐데 거기 전기 인플레가 0이라고 줬어. 얘도 0이지. 각각 0%. 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얘가 같을 때는 뭐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0% 이렇게 0% 이렇게 줬어. 그리고 보니까 정태적기 되니까 바로 얘가 다음 기 전기 인플레이션율이 그 다음 기에 요 파이 t-1이니까 여기 0%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5%하고 6% 차이요. 5% 6% 차이가 1%인데 여기에 6을 곱하니까 6%죠. 그래서 여기가 6%가 되겠지. 또 6%가 어디로 내려와? 여기 내려온 것처럼 또 여기로 내려왔지. 6%. 그러면 여기 6%에다가 6%를 더하면 12%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쭉 이렇게 t 플러스 2기에는 뭐 이제 10 여기가 또 6% 내려올 거니까 여기는 18%가 되고 뭐 이런 식이야. 이렇게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표 밑에 보면 새로운 필립스 곡선에서 정부가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을 이하로 낮추려고 할 때 인플레이율은 기간적으로 거기 0, 6, 12, 18%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왼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에 보면 그 자연 실업률은 6%인데 이걸 1%, 5%로 낮추려고 해서 정부가 목표로 5% 정했잖아요. 낮출 때 원래의 필립스는 기울기가 3이었잖아. 새로운 필립스는 기울기가 얼마? 원래의 필립스는 기울기가 3이었는데요. 새로운 필립스는 기울기가 6이잖아. 그렇죠? 그럼 똑같이 1%뭘 낮출 때, 실업을 낮출 때 물가는 2배로 늘겠죠. 그래서 거기 SPC 변화 전, SPC 프라임 변화 후 이거 아시죠? 원래 필립스와 새로운 필립스 곡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연동 계약과 필립스 곡선 거기다 별표를 하고 똑같이 실업을 1%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인플레를 2배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59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도표 밑에 원래의 필립스 곡선 밑줄 긋고 원래의 필립스 곡선 정부가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 이하로 낮추려고 할 때 인플레는 3%, 6%, 9%였겠지만 기울기가 3이니까 이에 반해서 새로운 필립스 곡선 물가 연동 모형에서는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려고 할 때 12, 18 뭐 이렇게 해서 2배로 물가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별표합시다. 물가 연동 계약이 도입이 되면 자연 실업률 이하로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 2배의 물가 상승률을 부담해야 된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거 넘어가시고 자, 51번 문제 그거 잠깐만 확인만 하면 거기에 그 프리드만 펠프스의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인데요. 거기 플러스 H의 동그라미. 계속 마이너스 H라고 하더니 갑자기 왜 플러스 H냐. 이렇게 플러스 H로 주면 이건 함수값이라는 것입니다. 함수값이야. 함수 표시예요. H가 상수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필립스 곡선이 그 아래 161페이지 그 예시답안 좀 보세요. 곡선으로 나옵니다. 곡선으로. 그거 하나만 생각해보고 1번의 경제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 밑줄 긋고 자연 실업률 수준 이게 올라가면 필립스 곡선은 물론 상방 갑니다. 뭐 당연하죠. 지난번에 필립스 곡선 도출할 때 다 봤어. 두 번째 경제주체를 함적 기대를 한다 밑줄. 함적 기대한다. 확장적 화폐 금융 정책을 시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세고전학파 입장에서 설명해라. 밑줄 세고전학파의 밑줄. 세고전학파는 항상 예상된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합니다. 함적 기대는 뭐예요? 단기에 예상치 못한 정책이 발생할 수 있죠. 단기에 불안전 정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정책을 설명하면 되고 장기에 예상된 정책 효과를 분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필립스 곡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립스 곡선으로 설명하려네. 함적 기대에서 지금 필립스 곡선으로 뭘 설명하냐면 예상된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 이렇게 설명하라고 했네요. 함적 기대,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물가를 예측한다. 그런데 함적 기대에서 단기 상황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불완전 정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확장 통화 정책 효과를 분석하면 된다고요. 단기에는. 함적 기대인데
장기에는 예측 오차가 없어. 예측 오차는 즉시 수정돼 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예측을 전부 다 한 경우를 분석하면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보통 통화주의는 정책 효과를 단장기로 나눕니다. 단기와 장기로 나누지만 세고전 학파는 단장기로 나누는 게 아니고 예상은 단기에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 단기에도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단기, 장기로 나누는 것보다는 예상된 경우, 예상치 못한 경우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예측하지 못한 경우, 예측한 경우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책 효과 분석을 통화주의의 정책 효과 분석하면 단기, 정책 기대에서 단기는 항상 예측하지 못한 거니까 단기, 그리고 정책 기대 장기는 항상 예상한 것이니까 단장기 효과로 이렇게 나누지만 함적 기대에서는 단기에도 예측할 수가 있어. 단기에도. 그래서 예상된 경우, 예상치 못한 경우 둘로 나누시라고. 이해되시죠? 자, 파이 U 평면입니다. 자연실험률 수준이 여기 있고, 자연실험률 수준.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있어요. SPC. 필립스 커브가, 최초의 필립스 커브는 SPC 제로고, 파이 제로에 기대가 고정되어 있는, 기대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필립스 커브예요. 그러면 최초의 이 자연실험률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은 얼마겠어? 파이 제로겠지. 왜 여러분 아무 얘기 안 해도 위에 보이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곡선을 그립시다. 문제에서 굳이 그렇게 냈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경우는 요 기대가 파이 제로에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확장 통화량을 썼다. 자, 통화량을 팽창시켰는데요. 누가? 통화 당국이 민간이 예측하지 못해서요. 예측하지 못해서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고정된 상태라. 그러면 확장 통화 정책이니까 실제 물가는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대 물가는 잡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실제 인플레는 파이 1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는 여전히 잡혀 있어서 A점에서 B점으로 가면서 단기에 실업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줄일 수 있으니까 유효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유효해. 단기에 유효해. 곡선 상의 이동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요 A점에서 B점으로 균형점이 이동하면서 실업률이 요 어떤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어디로? 더 낮은 실업률 수준으로 실업의 감소죠. 산출량 증가고 유효하죠. 실업의 감소, 고용 증가, 산출량 증가 이게 유효하죠. 여기 뭐 산출량 표시는 없지만 당연히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지속성이 있냐 없냐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왜? 합리적 기대니까. 장기에는 실제와 기대치가 항상 같다. 왜? 예측 오차는 즉시 수정되니까 체계적 예측 오차가 없으니까 이러면서 여기로 가자. SPC 1, 파이 1 expectation. 이렇게. 그래서 예측되지 못한 정책은
단기에는 유효하고 장기에 지속성은 없다. 합리적 기대의 특성상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측하지 못한 정책은 단기에 실업하고 산출량 이런 거 영향을 주는 유효한 정책이지만 장기에 다시 돌아오니까 지속성은 없다. 자, 예상된 정책. 이 예상된 정책은 수직의 유자연 실업률 수준이 있고요.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가 SPC 제로, 파이 제로 expectation 기대가 고정돼 있고 최초의 파이 제로 것이고 확장 통화 정책을 썼어. 똑같이 확장 통화 정책을 썼어. 그랬더니 실제 물가 올라갑니다. 파이 1으로. 기대 물가도 파이 1으로 올라가요. 요 기대 물가가 올라가면 어떤 곡선이 움직인다고? 필립스 곡선 단기 필립스가 상방으로 가요. SPC 1. 파이 1 expectation. 즉시 SPC가 즉시 상방으로 이동하고요. 상방 이동. SPC 제로에서 SPC 1으로 즉시 상방 이동한다. 그래서 요점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A점에서 B점으로 가서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무슨 효과가 없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없어. 산출량에 미치는 효과가 없어. 이게 예상된 정책이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정책은 일로 왔다가 일로 가지만 예상된 정책은 즉시 수직의 필립스 상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고전학파의 정책은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케인지 학파의 총수요 총공급 모의 세케인지 학파의 분석했었죠. 어떻게 했었나요? AS가 좌측으로 완전히 가지 않고 중간에 걸려있는 걸 우리가 분석을 했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케인지 학파를 분석하라 그러면 예상해서 요 보세요. 세케인지 학파 이렇게 분석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항상 효과 없는데 뭐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 세케인지 학파를 분석하려면 여기로 가야 돼요. 가는데 얘가 즉시 여기로 못 간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걸려요 중간에. 이게 누구의? 요 세케인지 학파의 필립스 커브입니다. 중간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실질 변수가 요 고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지난번에 세케인지 학파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그거 그랬었잖아요. 또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는 게 낫겠지. PY 평면에 예상하지 못한 정책의 효과를 총 수요 곡선, AD 곡선, 총 공급 곡선, AS 곡선 이렇게 돼 있을 때 예상치 못하니까 AS가 우상향하죠. 그런데 장기에는 수직의 궤적이 있다 그랬잖아. 이게 SAS, LAS, 롱런 이렇게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정책,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화량을 팽창을 시키면 AD가 이렇게 우측 갔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균형점 예상 못했으니까 공급곡선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요 B점에서 산출량이 Y1으로 증가하고 단기에 유효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런데 장기에는 어떻다고요?
요 궤적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데, 장기의 궤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실제 단기에는 예상을 못할 수 있어. 왜? 합리적 기대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불완전 정보 상황에 있을 수 있는 게 단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합리적 기대의 특성상 장기에는 모든 걸 다 예상한다는 것이죠. 정보 집합 안에 다 들어와. 그래서 장기에는 물가가 이렇게 상승한 것을 알아차린다. 이게 물가,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 필립스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파이로 해도 되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기대 물가도 다 따라잡는 거기 때문에 장기에는 예측 오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체계적 예측 오차 없고, 예측 오차의 평균치는 제로고, 예측 오차가 없어서 물가 상승하면 왜 공급성이 좌측한다 그랬나요?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임금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노동 공급자가 공급을 줄여서 산출량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요로 가버리는 것을 SAS 0, 1 이렇게 해서 요로 가버려서 결국은 아무런 무슨 변화가 없다, 고용의 산출에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 했고, 단기에는 뭐하고 유효하고, 장기에는 무력하고 뭐 지속성 없고, 계속 얘기한 거와 똑같아. 단기에는 실업의 감소로 산출량이 증가하고 유효하고, 장기에는 요 기대가 다 따라잡기 때문에 C점으로 돌아와서 효과가 없고, 그런데 세케인 작파는 예상했더라도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니까 그걸로 못 간다 이랬잖아요. 요게 SAS 1 프라임인데 누구 거다? 세케인 작파. 세케인. 이렇게 했던 것과 똑같아요. 여기가 못 간다 여기까지 예상해도. 그래서 필립스하고 총공곡선이 뭐 완전히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외시 문제를 봤던 것처럼 둘 다 한꺼번에 물어볼 수가 있어. 총공곡선과 필립스를 같은 이론이니까. 그래서 우측가냐, 저 우측가면 요거 필립스는 좌측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잠깐 10분 쉬고요. 10분 쉬고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